옛날 옛적 조선 땅 한양 저작거리에는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소란이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가 무섭게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골목을 타고 흘렀지요.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흥정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숨쉬는 듯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활기 넘치는 풍경 한복판에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과는 무관하다는 듯 웅크린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루 한 차림의 때 묻은 얼굴, 아무렇게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20살 남짓한 처녀였지요.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이름 없는 떠돌이로 여기며 무심히 지나쳤지만 그 처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맑은 연꽃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진흙탕 속에서 위태롭게 피어난 들꽃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채소 좌판 옆 구석진 자리에 낡은 멍석 한 장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작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고구마 몇 개와 엽전 서푼이 전부였지요. 어서 오시오. 관상을 봐드립니다. 고구마 한 줌, 동전 몇 푼이면 되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거지 처녀의 말에 코웃음을 쳤지만 가끔씩 호기심에 그녀 앞에 앉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의 눈빛은 순간 번뜩이며 예리해졌지요. 한 농부가 그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밀며 말했지요. 이번 농사가 어떨지 좀 봐주시오. 연화는 그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농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깊이 배어 있고 이마에 근심의 주름이 가로져 있으나 눈가에 희망의 빛이 서려 있사옵니다. 올해 농사는 절반은 시름, 절반은 기쁨이겠습니다. 농부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매한 말로 넘어가려는 것 같아서였지요. 하지만 연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7월 보름 무렵 장마가 있을 터이니 미리 배수로를 깊이 파두시오. 그리하면 손해를 면하고 오히려 이웃보다 나은 수확을 거두실 것입니다. 농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정도로 구체적인 말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고구마 몇 개를 바구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연화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안에 새겨진 운명의 선이 또렷이 보였던 것이지요. 농부의 손, 상인의 눈빛, 장수의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글자처럼 읽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장터에 앉아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 얼굴에는 뚜렷한 흉터와 특이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바로 자신의 집안을 파멸로 이끈 원수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장터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하루 종일 앉아있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그 얼굴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자를 찾아내어 부모님의 원한을 풀어드릴 것이라 다짐했지요. 장터 사람들은 연화를 귀신 들린 거지라며 수군댔지만 그녀의 예언이 하나둘씩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점차 복을 주는 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화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능력이 얼마나 무거운 운명의 짐인지를 말이지요. 그렇게 연화는 오늘도 한양 저작거리 한편에서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사람들의 운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원한 그리고 굳은 의지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장터 구석의 허름한 움막에서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본래 조선 최고의 관상 명가인 최씨 가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최 학사는 궁중에서 임금의 관상을 받들던 관상감 벼슬을 맡고 있었고 어머니 또한 명문가 출신의 현숙한 부인이었지요. 연화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꿈 같았습니다. 큰 기와집 마당에서 뛰어놀고 비단옷을 입고 글을 배우며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요.
특히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관상술 공부는 연화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연화야, 사람의 얼굴은 하늘이 내린 책과 같단다. 그 책을 읽을 줄 아는 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아버지는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관상술의 비밀을 하나씩 배워나갔지요. 사람의 이마에 새겨진 운명의 선, 눈빛에 담긴 마음의 그림자, 입가의 주름이 말하는 성품의 깊이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연화야. 관상술은 사람을 판단하는 술법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학문이란다. 네가 본 것으로 누군가의 불행을 막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내린 소명이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은 연화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관상을 보는 실력이 늘어갔고 1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웬만한 어른들보다 정확하게 사람의 운명을 읽어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13살 되던 해 겨울, 갑작스럽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약사는 역모를 꾸몄다. 온 가족을 잡아라. 우두머리 포졸의 외침에 연화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연화는 뒷마당으로 피하려다가 그만 넘어져 담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화는 포졸들 뒤에서 비웃으며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쪽 뺨에는 칼에 베인 듯한 기다란 흉터가 있었고 왼쪽 눈꺼풀 위에는 검은 점이 박혀 있었지요. 가장 무서운 것은 그의 얼굴에 번진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드디어 최 씨 가문의 비법서들을 손에 넣었구나. 이제 조선 최고의 관상가는 바로 나, 홍판서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 남자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홍판서는 최 씨 가문의 관상술을 탐내어 억지로 영모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연화는 몸종 월선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월선이는 연화를 등에 업고 어둠 속을 달렸지요. 아가씨, 깊은 산으로 가서 숨어 계셔야 합니다. 나리와 마님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살아 계셔야 해요. 월선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화를 안전한 곳에 숨겨준 뒤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참혹했습니다. 부모님은 혹독한 고문 끝에 옥중에서 돌아가셨고 월선이 또한 고문을 받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때부터 한양 거리를 떠돌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왔습니다. 명문가의 교수였던 그녀에게 거리의 삶은 혹독했지만 복수에 대한 염원이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지요. 그녀는 홍판서의 얼굴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양 장터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언젠가는 그 원수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터에 나와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던 것입니다. 정체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허술한 관상이나 애매한 말을 하며 평범한 거지 처녀인 척했지만 위태로운 순간에는 아버지께 배운 진짜 관상술로 사람들을 도와주었지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소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때로는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부모님과 월선이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만남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해 가을,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갓을 쓰고 남색 도포를 입은 한 선비가 그녀 앞을 지나갔지요. 연화의 눈이 순간 그에게 멈췄습니다. 그 선비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유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어깨선에서는 깊은 학식과 굳은 의지가 엿보였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관상이었습니다. 이마에는 귀인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시름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큰 뜻을 품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근심 때문에 고뇌하는 듯한 상이었지요. 선비는 연화의 시선을 느꼈는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으면서도 깊었고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연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앉으며 말했지요. 관상을 봐주신다고 하니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화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보시오. 선비가 손을 내밀자 연화는 그의 손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살펴보며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의 관상은 지금까지 본 그 누구보다도 복잡하고 깊었던 것입니다. 손금을 보니 학문의 길이 깊고 마음 또한 고닫지만 최근 큰 시름에 빠져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이마에 서린 귀인의 기운이 범상치 않았지요. 도령의 손금을 보니 학문의 길이 깊고 마음 또한 곧사옵니다. 하지만 근래 큰 시름에 빠져 계시는 듯하옵니다. 선비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번뜩였습니다. 연화의 말이 정곡을 찌른 것이었지요. 연화는 계속해서 그의 관상을 읽어나갔습니다. 게다가 서쪽 길에 귀인이 있어옵니다. 그곳으로 가시면 도령께서 찾고 계시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화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지요. 마치 하늘이 시키는 일 같았습니다. 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채는 얼마나 드릴까요? 고구마 한 개면 좋카옵니다. 선비는 품에서 고구마 하나를 꺼내 연화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며 말했지요. 소저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냥 연화라고 불러주시오. 연화?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저는 윤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윤지현은 서쪽 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연화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며칠 후 뜻밖에도 윤지현이 다시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소저의 말씀대로 서쪽으로 갔더니 정말 귀인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해결되었지요. 연화는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말이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연화도 왜 그런 예언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들어맞은 것이지요. 그 귀인이라는 분이 혹시 소저가 아니신지요? 윤지현의 말에 연화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따뜻했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저 평범한 거지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소저의 눈빛에는 범상한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윤지현의 말에 연화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주는 것 같아 기뻤지요. 그날 이후 윤지현은 자주 장터에 들러 연화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늘 정중했고 연화를 거지 처녀가 아닌 한 사람의 귀한 존재로 대해 주었습니다. 연하 소저, 오늘은 어떤 사연들을 보셨나요? 별일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작은 근심과 기쁨을 보았을 뿐이지요. 소저께서는 참으로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읽어내시다니. 연화는 그런 그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느꼈던 그 포근함과 안정감이 다시 스며들어왔지요.
하지만 연하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몰락한 명가의 후손이며 복수를 꿈꾸는 존재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윤지현 앞에서도 여전히 평범한 거지 처녀인 척했지요. 지현 도령께서는 어찌하여 자꾸 이런 더러운 장터에 오시는 것입니까? 더럽다니요. 이곳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소저가 계시는 곳이니까요? 윤지현의 말에 연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지요. 자신은 복수를 해야 하는 몸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런 따뜻한 감정을 나누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연하의 마음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감정 뒤로는 여전히 복수에 대한 염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밤마다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홍판서를 찾아내어 반드시 원수를 갚겠노라고 말이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삶은 그 흉터의 원수를 찾아 부모님의 원한을 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하와 윤지현의 만남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장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평소와 다른 소란이 저작거리에 일어났지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행렬이 장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바람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행렬의 중앙에서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한 남자의 얼굴에 바로 그 흉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른쪽 담에 기다란 칼자국과 왼쪽 눈꺼풀 위에 검은 점까지 모든 것이 연하의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홍판서였습니다. 3년 동안 찾고 찾던 바로 그 원수가 드디어 연하 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그는 이제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 있었고 수많은 하인들과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물러서거라. 홍판서 날이 행차시다. 앞서가던 하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황급히 길을 비키며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연하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홍판서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홍판서는 여전히 그 잔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지요. 그의 관상을 보니 권력욕과 탐욕이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에 대한 염원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뛰어나가서 복수를 하기에는 상대가 너무 막강했지요. 연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홍판서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장터를 둘러보며 마치 자신의 영토를 점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때로 상인들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지요. 이 비단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예, 나리. 강남에서 가져온 명주입니다. 가격은 어떠하냐?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던데. 홍판서는 겉으로는 백성들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연하의 눈에는 그의 진짜 속셈이 보였습니다. 그는 장터의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챙길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홍판서의 시선이 연하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홍판서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는 아이냐? 홍판서가 연하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관상을 봐드리는 일을 합니다. 나리. 관상이라. 홍판서의 목소리에 흥미가 섞였습니다. 어디, 내 관상을 한번 봐보거라. 연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부모님의 원수가 서 있는데 그의 관상을 봐달라고 하다니.
하지만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가까이서 그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 말이지요.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어 홍판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관상을 보는 순간 연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수히 많은 죄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특히 이마에는 단명의 상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나리의 관상을 보니 연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 고민되었지요. 어서 말해보거라. 권세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으시옵니다. 하지만 연하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몸조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근래 건강에 좋지 않은 기운이 보입니다. 홍판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연하가 그의 단명상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롭구나. 어린 것이 관상을 제법 볼 줄 아는구먼. 그 순간 연하는 홍판서의 눈빛에서 의심의 기색을 읽어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 두려웠지만 이미 말을 시작한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나리께서는 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홍판서는 연하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만하면 되겠다.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그렇게 말하며 홍판서는 연하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연하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을 연하는 놓치지 않았지요. 홍판서와의 만남 이후 연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홍판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동안 평소와 다른 낯선 사람들이 장터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연하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윤지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연하 소저, 위험합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무슨 일이십니까, 지현 도령? 홍판서의 부하들이 소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곧 이곳으로 올 것 같아요. 연하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도 마땅치 않았지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요. 아닙니다. 홍판서는 의심만으로도 사람을 해치는 자입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바로 그때 장터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판서의 부하들이 칼을 차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지요. 연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거지 처녀가 어디 있느냐? 홍판서 나리께서 찾으신다. 부하들의 외침에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하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지요. 네가 바로 관상 보는 것이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 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신다. 어서 따라와라. 부하들이 연하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윤지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이 처녀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 일에 끼어드느냐? 저는 윤지연이라는 선비입니다. 이 처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윤지현의 당당한 태도에 부하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칼을 뽑아들며 위협했지요. 상관없다. 나리의 명령이니 비켜 서거라. 그 순간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윤지현은 생각보다 무술이 뛰어났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연하는 이 틈을 타서 도망치려 했지만 골목길에서 다른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놈들이 감히. 한 부하가 칼을 뽑아 연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담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윤지현이 뛰어와 연하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부하의 칼을 막아내며
연하를 자신의 뒤로 숨겼지요. 연하 소저. 제 뒤에 계세요. 하지만 부하들이 점점 몰려들어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윤지현도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고 연하는 공포에 떨고 있었지요. 그때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윤지현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지현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바로 최씨 가문의 연하입니다. 연하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부하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졌지요. 최씨 가문이라고. 그럼 너는? 네, 저는 최학사의 딸입니다. 홍판서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지요. 연하의 고백에 윤지현이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연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연하 소저. 설마 당신이. 죄송합니다. 지현 도령. 그동안 속여서 미안했습니다. 부하들은 연하를 붙잡고 홍판서에게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현이 다시 막아섰지요. 안 됩니다. 연하 소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역적의 딸이 죄가 없다는 게냐? 역적이 아닙니다. 최학사 어른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윤지현의 말에 부하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뽑아 들고 윤지현을 위협했지요. 상황이 험악해지는 순간 연하가 다시 나섰습니다. 제발 그분은 해치지 마십시오. 저는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연하는 윤지현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현 도령,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도령만큼은 제발 무사하시길. 그렇게 연하는 홍판서의 부하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윤지현은 그런 연하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연하를 구하고 최씨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말입니다. 연하가 끌려간 후 장터에는 음산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윤지현은 혼자 남아 연하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하에 대한 걱정과 함께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충격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지요. 연하가 홍판서의 저택으로 끌려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홍판서는 연하를 지하 감옥에 가둔 채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고 있었지요. 최씨 가문의 혈육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홍판서는 연하 앞에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감옥에서 그의 흉터는 더욱 섬뜩하게 보였지요. 드디어 찾았구나. 최학사의 딸 3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던 것이냐? 연하는 고개를 들어 홍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기에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홍판서는 연하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참으로 고집이 센 자였지. 끝까지 관상술 비법을 알려주지 않고 죽었으니 말이다. 연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홍판서의 말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너는 다를 것이다. 어린 것이 그 고생을 견딜 수 있을까? 홍판서는 냉소를 띠며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부하가 연하에게 다가서자 연하는 뒷걸음질 쳤지요. 바로 그때 연하는 홍판서의 관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봤을 때보다 더욱 뚜렷하게 단명의 상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인당 부분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어 올해를 넘기기 어려워 보였지요. 연하는 갑자기 영감을 얻었습니다. 홍판서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홍판서, 당신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소. 홍판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지요. 당신은 올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이미 운명이 정해진 것을. 입 다물어라. 홍판서가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지요. 연화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쌓고 재물을 모아봤자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당신의 탐욕이 당신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요. 홍판서는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연화의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을 건드린 것이었지요. 사실 그는 최근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고 어이들도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관상가들에게도 물어보시오. 모두 같은 말을 할 것이요. 홍판서는 연화의 말에 완전히 동요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지요. 당장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들을 모두 불러와라. 며칠 후 홍판서는 한양에 내로라 하는 관상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홍판서의 관상을 보고는 당황했지요. 연화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판서의 권세가 두려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애매한 말로 둘러댔지요. 이에 홍판서는 더욱 의심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홍판서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음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지요. 연화의 저주 같은 예언이 그의 정신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홍판서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온갖 미신적인 행위에 매달렸고 심지어 백성들의 재물을 더욱 가혹하게 수탈하여 장생불사의 약을 구하려 했지요. 이런 홍판서의 행동은 조정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대신들이 그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판서는 권력을 지키려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더욱 드러내게 되었지요. 한편 윤지현은 연화를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홍판서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며 최씨 가문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지요. 윤지현은 옛 기록들을 뒤지며 홍판서가 관상술 비법을 탐내어 최씨 가문을 모함했다는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나갔습니다. 그는 또한 홍판서와 친분이 있던 관리들의 증언을 수집하기도 했지요. 마침내 윤지현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홍판서가 직접 쓴 편지였는데 그 안에는 최씨 가문을 제거하고 관상술 비법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윤지현은 마침내 연화를 구출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홍판서의 저택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지하 감옥으로 잠입했지요. 연화는 며칠간의 감금으로 많이 지쳐 있었지만 윤지현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현 도령. 어찌 이런 위험한 곳까지. 연화 소절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서 나가야 해요. 윤지현은 연화를 부축하여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저택을 탈출하여 한양 저작거리로 향했지요. 새벽이 밝아오자 윤지현은 연화와 함께 장터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러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제가 중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현은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지요. 이것은 홍판서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최씨 가문을 모함했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현은 편지의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나갔지요. 홍판서의 탐욕과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때 홍판서가 부하들을 이끌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감히 누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냐? 윤지현은 의연하게 홍판서를 마주 보았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쓴 편지요. 홍판서는 편지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없애버렸다고 생각했던 증거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홍판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홍판서,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소. 당신이 저희 부모님을 죽이고 우리 가문의 비법을 훔친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되었소. 옛날 옛적 조선 땅 한양 저작거리에는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소란이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가 무섭게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골목을 타고 흘렀지요.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흥정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숨쉬는 듯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활기 넘치는 풍경 한복판에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과는 무관하다는 듯 웅크린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루 한 차림에 때 묻은 얼굴, 아무렇게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20살 남짓한 처녀였지요.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이름 없는 떠돌이로 여기며 무심히 지나쳤지만 그 처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맑은 연꽃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진흙탕 속에서 위태롭게 피어난 들꽃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채소 좌판 옆 구석진 자리에 낡은 멍석 한 장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작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고구마 몇 개와 엽전 서푼이 전부였지요. 어서 오시오. 관상을 봐드립니다. 고구마 한 줌, 동전 몇 푼이면 되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거짓 처녀의 말에 코웃음을 쳤지만 가끔씩 호기심에 그녀 앞에 앉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의 눈빛은 순간 번뜩이며 예리해졌지요. 한 농부가 그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밀며 말했지요. 이번 농사가 어떨지 좀 봐주시오. 연화는 그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농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깊이 배어 있고 이마에 근심의 주름이 가로져 있으나 눈가에 희망의 빛이 서려 있사옵니다. 올해 농사는 절반은 시름, 절반은 기쁨이겠습니다. 농부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매한 말로 넘어가려는 것 같아서였지요. 하지만 연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7월 보름 무렵 장마가 있을 터이니 미리 배수로를 깊이 파두시오. 그리하면 손해를 면하고 오히려 이웃보다 나은 수확을 거두실 것입니다. 농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정도로 구체적인 말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고구마 몇 개를 바구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연화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안에 새겨진 운명의 선이 또렷이 보였던 것이지요. 농부의 손, 상인의 눈빛, 장수의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글자처럼 읽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장터에 앉아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 얼굴에는 뚜렷한 흉터와 특이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바로 자신의 집안을 파멸로 이끈 원수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장터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하루 종일 앉아있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그 얼굴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자를 찾아내어 부모님의 원한을 풀어드릴 것이라 다짐했지요. 장터 사람들은 연화를 귀신 들린 거지라며 수군댔지만 그녀의 예언이 하나둘씩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점차 복을 주는 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화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능력이 얼마나 무거운 운명의 짐인지를 말이지요. 그렇게 연화는 오늘도 한양 저작거리 한편에서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사람들의 운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원한 그리고 굳은 의지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장터 구석의 허름한 움막에서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본래 조선 최고의 관상 명가인 최씨 가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최학사는 궁중에서 임금의 관상을 받들던 관상감 벼슬을 맡고 있었고 어머니 또한 명문가 출신의 현숙한 부인이었지요. 연화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꿈 같았습니다.
큰 기와집 마당에서 뛰어놀고 비단옷을 입고 글을 배우며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요. 특히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관상술 공부는 연화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연화야, 사람의 얼굴은 하늘이 내린 책과 같단다. 그 책을 읽을 줄 아는 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아버지는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관상술의 비밀을 하나씩 배워나갔지요. 사람의 이마에 새겨진 운명의 선, 눈빛에 담긴 마음의 그림자, 입가의 주름이 말하는 성품의 깊이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연화야. 관상술은 사람을 판단하는 술법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학문이란다. 네가 본 것으로 누군가의 불행을 막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내린 소명이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은 연화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관상을 보는 실력이 늘어갔고 1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웬만한 어른들보다 정확하게 사람의 운명을 읽어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13살 되던 해 겨울, 갑작스럽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약사는 역모를 꾸몄다. 온 가족을 잡아라. 우두머리 포졸의 외침에 연화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연화는 뒷마당으로 피하려다가 그만 넘어져 담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화는 포졸들 뒤에서 비웃으며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쪽 뺨에는 칼에 베인 듯한 기다란 흉터가 있었고 왼쪽 눈꺼풀 위에는 검은 점이 박혀 있었지요. 가장 무서운 것은 그의 얼굴에 번진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드디어 최 씨 가문의 비법서들을 손에 넣었구나. 이제 조선 최고의 관상가는 바로 나, 홍판서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 남자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홍판서는 최 씨 가문의 관상술을 탐내어 억지로 영모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연화는 몸종 월선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월선이는 연화를 등에 업고 어둠 속을 달렸지요. 아가씨, 깊은 산으로 가서 숨어 계셔야 합니다. 나리와 마님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살아 계셔야 해요. 월선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화를 안전한 곳에 숨겨준 뒤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참혹했습니다. 부모님은 혹독한 고문 끝에 옥중에서 돌아가셨고 월선이 또한 고문을 받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때부터 한양 거리를 떠돌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왔습니다. 명문가의 교수였던 그녀에게 거리의 삶은 혹독했지만 복수에 대한 염원이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지요. 그녀는 홍판서의 얼굴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양 장터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언젠가는 그 원수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터에 나와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던 것입니다. 정체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허술한 관상이나 애매한 말을 하며 평범한 거지 처녀인 척했지만 위태로운 순간에는 아버지께 배운 진짜 관상술로 사람들을 도와주었지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소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때로는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부모님과 월선이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만남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해 가을,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갓을 쓰고 남색 도포를 입은 한 선비가 그녀 앞을 지나갔지요. 연화의 눈이 순간 그에게 멈췄습니다. 그 선비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유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어깨선에서는 깊은 학식과 굳은 의지가 엿보였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관상이었습니다.
이마에는 귀인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시름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큰 뜻을 품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근심 때문에 고뇌하는 듯한 상이었지요. 선비는 연화의 시선을 느꼈는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으면서도 깊었고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연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앉으며 말했지요. 관상을 봐주신다고 하니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화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보시오. 선비가 손을 내밀자 연화는 그의 손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살펴보며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의 관상은 지금까지 본 그 누구보다도 복잡하고 깊었던 것입니다. 손금을 보니 학문의 길이 깊고 마음 또한 고닫지만 최근 큰 시름에 빠져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이마에 서린 귀인의 기운이 범상치 않았지요. 도령의 손금을 보니 학문의 길이 깊고 마음 또한 곧사옵니다. 하지만 근래 큰 시름에 빠져 계시는 듯하옵니다. 선비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번뜩였습니다. 연화의 말이 정곡을 찌른 것이었지요. 연화는 계속해서 그의 관상을 읽어나갔습니다. 게다가 서쪽 길에 귀인이 있어옵니다. 그곳으로 가시면 도령께서 찾고 계시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화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지요. 마치 하늘이 시키는 일 같았습니다. 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채는 얼마나 드릴까요? 고구마 1개면 좋카옵니다. 선비는 품에서 고구마 하나를 꺼내 연화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며 말했지요. 소저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냥 연화라고 불러주시오. 연화?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저는 윤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윤지현은 서쪽 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연화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며칠 후 뜻밖에도 윤지현이 다시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소저의 말씀대로 서쪽으로 갔더니 정말 귀인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해결되었지요. 연화는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말이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연화도 왜 그런 예언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들어맞은 것이지요. 그 귀인이라는 분이 혹시 소저가 아니신지요? 윤지현의 말에 연화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따뜻했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저 평범한 거지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소저의 눈빛에는 범상한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윤지현의 말에 연화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주는 것 같아 기뻤지요. 그날 이후 윤지현은 자주 장터에 들러 연화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늘 정중했고 연화를 거지 처녀가 아닌 한 사람의 귀한 존재로 대해 주었습니다. 연화 소저, 오늘은 어떤 사연들을 보셨나요? 별일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작은 근심과 기쁨을 보았을 뿐이지요. 소저께서는 참으로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읽어내시다니. 연화는 그런 그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느꼈던 그 포근함과 안정감이 다시 스며들어왔지요. 하지만 연하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몰락한 명가의 후손이며 복수를 꿈꾸는 존재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윤지현 앞에서도 여전히 평범한 거지 처녀인 척했지요. 지현 도령께서는 어찌하여 자꾸 이런 더러운 장터에 오시는 것입니까? 더럽다니요. 이곳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소저가 계시는 곳이니까요. 윤지현의 말에 연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지요. 자신은 복수를 해야 하는 몸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런 따뜻한 감정을 나누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연하의 마음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감정 뒤로는 여전히 복수에 대한 염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밤마다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홍판서를 찾아내어 반드시 원수를 갚겠노라고 말이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삶은 그 흉터의 원수를 찾아 부모님의 원한을 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하와 윤지현의 만남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장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평소와 다른 소란이 저작거리에 일어났지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행렬이 장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바람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행렬의 중앙에서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한 남자의 얼굴에 바로 그 흉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른쪽 담에 기다란 칼자국과 왼쪽 눈꺼풀 위에 검은 점까지 모든 것이 연하의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홍판서였습니다. 3년 동안 찾고 찾던 바로 그 원수가 드디어 연하 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그는 이제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 있었고 수많은 하인들과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물러서거라. 홍판서 날이 행차시다. 앞서가던 하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황급히 길을 비키며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연하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홍판서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홍판서는 여전히 그 잔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지요. 그의 관상을 보니 권력욕과 탐욕이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에 대한 염원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뛰어나가서 복수를 하기에는 상대가 너무 막강했지요. 연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홍판서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장터를 둘러보며 마치 자신의 영토를 점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때로 상인들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지요. 이 비단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예, 나리. 강남에서 가져온 명주입니다. 가격은 어떠하냐?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던데. 홍판서는 겉으로는 백성들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연하의 눈에는 그의 진짜 속셈이 보였습니다. 그는 장터의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챙길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홍판서의 시선이 연하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홍판서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는 아이냐? 홍판서가 연하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관상을 봐드리는 일을 합니다. 나리. 관상이라. 홍판서의 목소리에 흥미가 섞였습니다. 어디, 내 관상을 한번 봐보거라. 연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부모님의 원수가 서 있는데 그의 관상을 봐달라고 하다니. 하지만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가까이서 그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 말이지요.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어 홍판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관상을 보는 순간 연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수히 많은 죄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특히 이마에는 단명의 상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나리의 관상을 보니 연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 고민되었지요. 어서 말해보거라. 권세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으시옵니다. 하지만 연하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몸조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근래 건강에 좋지 않은 기운이 보입니다. 홍판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연하가 그의 단명상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롭구나. 어린 것이 관상을 제법 볼 줄 아는구먼. 그 순간 연하는 홍판서의 눈빛에서 의심의 기색을 읽어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 두려웠지만 이미 말을 시작한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나리께서는 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홍판서는 연하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만하면 되겠다.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그렇게 말하며 홍판서는 연하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연하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을 연하는 놓치지 않았지요. 홍판서와의 만남 이후 연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홍판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동안 평소와 다른 낯선 사람들이 장터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연하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윤지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연하 소저, 위험합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무슨 일이십니까, 지현 도령? 홍판서의 부하들이 소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곧 이곳으로 올 것 같아요. 연하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도 마땅치 않았지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요. 아닙니다. 홍판서는 의심만으로도 사람을 해치는 자입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바로 그때 장터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판서의 부하들이 칼을 차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지요. 연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거지 처녀가 어디 있느냐? 홍판서 나리께서 찾으신다. 부하들의 외침에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하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지요. 네가 바로 관상 보는 것이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 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신다. 어서 따라와라. 부하들이 연하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윤지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이 처녀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 일에 끼어드느냐? 저는 윤지연이라는 선비입니다. 이 처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윤지현의 당당한 태도에 부하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칼을 뽑아들며 위협했지요. 상관없다. 나리의 명령이니 비켜 서거라. 그 순간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윤지현은 생각보다 무술이 뛰어났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연하는 이 틈을 타서 도망치려 했지만 골목길에서 다른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놈들이 감히. 한 부하가 칼을 뽑아 연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담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윤지현이 뛰어와 연하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부하의 칼을 막아내며 연하를 자신의 뒤로 숨겼지요.